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살롱입니다. 저는 제수살롱에서 첫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이번 달 이달의 책은 좀 늦었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다소 늦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에도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서동욱 교수님의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그리고 험한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이번 달에 가지고 온 책은 둘 다 철학에 관련된 책들이네요. 한 권은 철학 교수님이 쓰신 철학 에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소설이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고 철학자의 해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저자 소개할 때 제가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붙였는데요. 네, 서강대에서 철학과 교수님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특이하게도 시인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문장이 굉장히 유려하고 문학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표현하는 문장만으로도, 글쓰기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히 문학적 가치가 있는 그런 에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철학과 교수님이 쓴 내용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깊이도, 내용의 깊이도 있는 그런 철학 에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수님의 양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벨기에 르뱅대학교 철학과에서 들레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시고 1995년부터 개간 세계의 문학 등의 시와 비평을 발표하고 계시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철학과 관련된, 특히 들레즈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고요. 그 외에도 시집도 여러 권 쓰셨는데, 랭보가 시쓰기를 그만둔 날, 공면의 힘, 이런 시집도 출판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시인이 쓴 철학 에세이다 라는 측면에서 벌써 주목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가 얼마 전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동진 평론가와 책 읽는 결이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서 그분의 추천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데, 이 책도 그분의 추천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분의 추천은 믿고 읽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철학적인 깊이와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는 탁월한 철학 에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철학 에세이들이 굉장히 많고, 입문서 수준의 철학 에세이도 있고 조금 깊이 있는 철학 에세이도 있는데, 이 책은 그 많은 철학 에세이 중에서도 굉장히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입문자에게도 적당하고 그렇다고 철학적인 깊이나 내용의 통찰력도 잃지 않는, 하지만 문장이 너무 난해하다든가 너무 논리적이라든가 해석이 힘들다든가 그렇지 않은 중간의 지점과 균형 맞춘 지점을 잘 찾고 있는, 철학이나 인문학 입문자뿐 아니라 철학 에세이를 좀 읽어보신 분들에게도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철학 에세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추천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들레즈를 전공하신 분이라 들레즈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레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하시면서 서문이 아름답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기에도 책의 서문이, 프롤로그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문장 자체로도 너무나도 문학적이고 아름답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특히나 철학을 왜 날씨에 빗대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이 서문만으로도 여러 번 읽어도 좋을 정도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서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문을 좀 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젖은 흙 속에서 깨어난 나무 향기가 밀려온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탯줄을 통해 몸에 스며들었던 것 같은 그 내음은 내가 어떤 방황을 하더라도 결국 대지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툭툭 소리가 점점 커지는 하늘을 겨우 가린 우산 아래서 비가 부딪히며 짙은 색이 천천히 번지는 산책로 담벼락을 한참 바라보기도 한다.
비가 오는 이 예외적인 하루를 좋아한다. 하루라는 낱말은 아주 가볍고 보드라운 어떤 생명 같아서 발음할 때마다 선물처럼 반갑고 어제의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일이 아쉽다. 네, 벌써 첫 문장이 너무 아름답죠? 문학적이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이고 밖에 창밖에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툭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이 풍경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서나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이 가슴을 이렇게 점점 채워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이 문장의 색깔이 천천히 제 마음속에 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유려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헛되이 보내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면서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굉장히 섬세한 태도, 감각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문의 또 다른 문장도 읽어볼게요. 세계에 대한 체험은 계획적인 공부거리가 될 수 없다. 세계 안에 나 있는 시면들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의 모습은 없고 파편들 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세계의 탐색자를 재촉하기보다 여기서 그냥 쉬라고 말한다. 보라, 세상은 깨어졌다. 즉 파편들이 아름다우니 이제 조개 껍데기들이 빛을 반사해 우주로 돌려보내는 아침이면 하나씩 주워보자. 그리고 조각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보자. 하나의 세계가 당신의 손 안에서 꼬리가 아름다운 별처럼 태어나 바람을 타고 움직이며 기분 좋은 궤도를 만들 때까지 그 별이 궤도를 다 돌면 하루가 지나는 이 세계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희망하는 읽기이다. 네, 책을 읽는다는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또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통찰력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독서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네요. 삶은 곧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그것을 응시하며 웃고 싶다.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자신의 날씨를 찾게 된 순간에 일상의 작은 문으로 들어서는 그 놀라운 순간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지 않았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네, 역시 너무너무 아름답죠. 삶은 곧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그것을 응시하며 웃고 싶다라는 문장이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그런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철학적인 통찰력이나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은 이분이 전공하신 들레지의 철학, 들레지의 철학은 차이와 반복이라는 그런 두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매 순간순간은 모두 다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반복되지만 매 순간 다른, 순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삶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철학적인 통찰력이자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삶의 소중함, 순간의 소중함, 그리고 순간순간 누리는 이 대지와 자연, 날씨와 풍경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간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이 책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이고 부제가 삶을 쓰다듬는 위안의 책.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경험을 겪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경험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나의 기분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나의 태도,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기분과 풍경을 바꾼다, 그런 의미에서 날씨를 바꾼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좋은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철학자나 철학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영화나 소설,
미술 작품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영화나 미술 작품을 해석해보고 소설을 해석해보는,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해석들을 누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저자의 고유한 해석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되새겨보고 삶을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우리는 성숙할 수 있을까? 2부 세상을 견뎌내기 위하여, 3부 위안의 말, 4부 예술과 세월의 그 그림자. 챕터의 제목도 굉장히 와닿는 그런 말들이네요.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문장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장들을 몇 가지 읽어보는 걸로 책의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차이와 반복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데, 차이가 우리를 보호한다 라는 소제목을 가진 글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게 될까? 상대방이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데 생각이 미칠 때 그럴까? 아마 그 반대일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존중하게 될 것이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기준은 오히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상반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같은 종류라는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 안에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위계적 편차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우월과 열등의 나눔은 동일한 종류를 척도로 삼아서만 이루어진다. 철학자의 면모가 드러나는 문장이네요. 이 문장은. 이 문장을 고른 것은 제가 정말로 인간관계에서 항상 해오던 얘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인간관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할 수 있는 태도의 밑바탕이 되는 철학이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단지 그것이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못하다. 이런 위계적인 관점이 아니라 너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를 인정해주는 태도?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요즘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나 증오, 분노 이런 식의 극단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도 미움과 질투의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미움과 질투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단지 나와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교해서 우애를 가늠할 때 비롯되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에 에필로그의 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손을, 아니 지구 하나를 쥐고 있었고 두 손이 잠시 피해 있던 외투 주머니 속에선 별자리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며 모든 것이 무사할 것이라 말하듯 날씨가 바뀌었다. 하나의 손이 또 다른 손에게 다가가 네가 나의 전부라며 가만히 안아줄 때. 네, 이 책을 끝내는 마지막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에 대한 소개와 문장들을 읽어봤는데요. 철학 에세이 중에서도 단연 아름답고도 깊이 있는 그런 에세이다.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기를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네, 허먼 멜빌은 많이 들어본 작가죠. 바로 모비딕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제일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필경사 바틀비인데요. 이 책은 제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등장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과 조금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막상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었거든요. 평소에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고전이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돼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네. 70여 페이지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금방 읽어 내려갈 수가 있고, 하지만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나면은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이에요. 사실 이 소설이 유명한 이유는 허먼 멜빌의 대표작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설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와 그 변호사의 조수라고 할 수 있는 필경사 바틀비의 이야기입니다. 필경사라는 것은 지금은 없는 직업일 텐데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방대한 자료를 직접 손으로 필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놓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필경사가 있었고요. 바틀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수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이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저는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문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는, 자주 회자되는 그런 대사예요. 이 대사가 듣기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들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하냐면 변호사가 바틀비라는 필경사를 고용을 했는데 이 바틀비가 굉장히 성실하게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변호사가 바틀비를 불러서 다른 필경사와 함께 각자가 한 필경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데 그때 바틀비가 내뱉는 대사입니다. 저는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와 나머지 조수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고 설득을 해도 계속 그 대사만 반복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존중해 주기로 합니다. 존중해 주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계속 그런 대사를 하면서 거부를 하고 결국에는 필사하는 일마저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먹고 잡니다. 퇴근도 안 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 역시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만 들어도, 줄거리만 들어도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믹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필경사 바틀비가 왜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라는 어떤 그런 배경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문학작품이나 굉장히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소설들이 오히려 되게 불친절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든가 기승전결의 구도로 전개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측면이 많은데 이 필경사 바틀비도 대표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끝내 소설이 끝날 때까지 바틀비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이 책에 대한, 이 소설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도 이 소설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앞에 이렇게 소설의 표지가 되어 있고 뒷면을 이렇게 거꾸로 넘기면 해설에 대한 표지가 별도로 이렇게 있다는 점이에요. 위아래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측면도 재밌는데요. 그린비 출판사에서 나오는 도슨트 세계문학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 도슨트 세계문학이라는 시리즈가 책에 대한 해설을 도슨트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고 책을 번역한 옴기니와는 별도로 책을 해설하는 사람을 한 분 더 섭외를 해서 이렇게 글을 싣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정혜영 번역가님이 번역을 했고 도슨트는 성기현 작가님이라는 분이 해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성기현 작가님은 철학자이고요. 여기서도 들레즈가 등장을 하네요. 철학자 들레즈와 함께 읽는 필경사 바틀비라는 제목의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어리둥절하잖아요. 해설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해설을 읽어야 조금은 이해가 되고
이 소설이 어떤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에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소설, 좋은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 측면에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필경사 바틀비만큼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놓고 있는 작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석의 재미가 있는 소설이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필경사 바틀비가 그 유명한 대사를 내뱉는 첫 에피소드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앉아 나는 그를 부르며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즉 짧은 문서를 나와 함께 검토하자고 신속하게 말했다. 그런데 바틀비가 그의 사적인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안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나의 놀라움, 아니 경악스러움을 상상해보라.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나는 그 말을 되뇌며 몹시 흥분한 상태로 벌떡 일어나서는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게 무슨 뜻인가? 자네 실성한 거 아닌가? 난 자네가 여기서 그 서류 대조 작업을 돕길 바라네. 자, 받게. 그러면서 나는 그를 향해 문서를 들이밀었다. 저는 안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네. 이게 읽다 보면은 변호사의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나중에 본래의 업무인 필경하는 일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필경사 바틀비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그 간절함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의 심정? 그런 심정이 어렴풋하게 공감이 되면서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변호사에게 했다가 바틀비에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조금 대변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떤 통쾌함과 후련함이 있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틀비가 나는 정말 하기 싫다, 안 해, 때려치겠다, 이런 식의 저항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나 저항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말에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요. 바틀비는 이 말을 통해서 변호사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항거하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지시를 반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 조금 더 확장하자면 자신이 이 사회에 속해 있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사회 내에서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사회 시스템 밖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는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수동적인 입장이지만 그런 입장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능동적인,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태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굉장히 오묘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이 영어로는 I prefer not to be 인데요. prefer, 어떤 것을 선호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 not to be,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철학자들에게, 문학 평론가들에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이렇게 끝납니다. 어떤 다른 번역서에는 아, 바틀비여. 아, 인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틀비를 통해서 인간이, 인류가 닥친 20세기 초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점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성기현 작가님께서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일단 해설의 날개 부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필경사 바틀비는 해답을 제시하는 소설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다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 어떤 다른 삶이 가능한가? 대부분 우리는 해답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수많은 서로 다른 해답들을 창출하는 질문, 그러나 그 어떤 해답으로도 결코 해소되지 않는 질문 말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정말로 이 소설 전체가, 그리고 바틀비의 대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각자가 찾아야 되는 몫이다 라는 정답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레즈가 이 바틀비를 주제로 해서 쓴 글이 바틀비 혹은 정형어구라는 글인데요. 이 정형어구라는 말은 정형화된 어떤 그런 대사가 반복돼서 등장하면서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각자의 해석을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글쓰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들레즈는 이 정형어구가 미규정성과 선어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해설을 통해서 각자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가늠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해설에서 또 재밌는 점은 이 소설을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설국열차도 그 기차 시스템 내에 갇혀 있고 그 꼬리칸과 머리칸이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혁명을 시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있는, 서로 어떻게 보면 협동해서 이 기차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의 일부라는 측면이 폭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 주인공들이 하는 선택이 아예 선로 밖으로, 기차 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과 그런 그들의 행위와 바틀비의 이 거부하는 태도를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틀비의 행동이 복종 아니면 저항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틀비의 이런 어떤 거부하는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철학적인 용어로 무위가 있거든요. 무위. 노자의 도덕경에 등장하는 말인데, 무위, 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무위의 위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오묘한 말이지만 바틀비가 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음, 무위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도 많이 해석이 되고, 철학적으로는 비잠재성, 어떤 것을 하지 않을 잠재성, 이런 개념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과 맺고 있는 지금의 관계는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인간과 맺을 수 있는 다른 관계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당신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던지는 이 영원한 물음들과 더불어 바틀비는 소설 속의 죽음을 딛고 소설 밖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이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철학과 관련된 에세이와 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철학이라는 분야가 어렵긴 하지만 이 소설과 에세이가 그래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주제와 질문, 해석의 깊이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인문학과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이달의 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